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최초에 투자를 하실 때 지식산업센터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개인이 사용해서 주거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기업체가 전문으로 사용했던 기업체의 전유물인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접근을 할 때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르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향후 여러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먼저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기 이전의 명칭이었고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발전해 오는 전 모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단순하게 따져서 3개 이상의 건축 기업체가 한 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조업을 하는 형태로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 딱 맞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먼저 시작되었고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일 때 대부분 이제 기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설 자금에 대해서 70%까지 정책 자금으로 저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흐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들만 알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투자해서 일반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들이 사용하던 이 물건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투자 상품으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부분을 최대 80%까지, 70%는 기본으로 되고요. 10%는 신용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80%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도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이게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주거지역을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투자할 물건들을 찾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가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이렇게 현재 이를 때까지 선풍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기업체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을 때 임대는 누가 사용할까요? 그 또한 기업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사용하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를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가장 먼저 근접을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울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는 형태를 보시면 서울 내에서는 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어디에 있느냐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성동구,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펴서 보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은 대한민국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정해 놨던 용도 지역의 토지로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용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안에 이 3.3% 안에 해당하는 준공업지역 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에는 어디가 들어가냐면
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되면 최근에는 그 자족도시 기능으로 같이 해서 주거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도시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자독 용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이 용도의 땅을 따로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서울 시내에서는 준공업지역 땅, 그 다음에 서울을 벗어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도시지원시설 용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 시내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선풍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결과적으로는 그 서울 시내에서는 산업단지공단,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서울을 둘러싼 위성지역, 구리시, 하남시, 그 다음에 과천시, 안양시, 그 다음에 군포시, 수원시, 그 다음에 의왕시, 그 다음에 안산시, 인천, 부천, 김포 이런 형태로 서울을 둘러싼 위성 도시에 이렇게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가장 기본을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기업체가 제가 처음에 기업체가 많은 곳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했을 때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오는 기업체도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해서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들이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문제 사항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에 기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서울 이 디지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